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PD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생방송 중에 송출해버렸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생방송 사고라며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 PD는 한국의 어떤 모습을 방영해버린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국영방송 CN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PD 장웨이입니다. 제 일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다르게 시작됐죠. 편집국장인 탕 국장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뿌연 베이징 하늘이 보이던 오후, 탕 국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요즘 한국 관련 영상이 너무 미화돼 있지 않나? 자유롭고 깨끗하다고들 떠드는데 실상은 다르잖아. 그 가짜 이미지를 좀 벗겨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탕 국장의 말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저는 항상 윗선의 지시에 충실했으니까요. 한류에 빠진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보고 있어. 위험한 일이지. 자네가 그 허상을 깨줘야겠어. 탕 국장은 두꺼운 서류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사회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폴더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가짜 자유, 언론 통제, 약자 차별. 일주일 후에 출발하게. 특히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들의 언론이 얼마나 통제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2달 안에 방송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제작팀을 소집했습니다. 류하이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고 유능한 촬영 감독이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장 감독님, 새 프로젝트 배정받으셨다면서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국이야.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파헤치는 다큐를 만들 예정이야. 류하이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한국 다큐들을 몇 개 봤는데 생각보다 그쪽은 민주주의가 꽤 발달했더라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도 표현하고. 저는 류하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류하이, 넌 아직 이 바닥에서 경험이 부족해. 우리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진실을 연출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했지? 류하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 젊은 촬영 감독은 종종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촬영 기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탕 국장에게 받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시위 진압 장면, 노동자 파업, 사회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자료였죠. 저는 꼼꼼히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어떤 장면을 찍을지, 어떤 인터뷰를 할지 모두 결정했어요. 출국 전날 류하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독님, 이거 제가 찾은 자료들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제가 본 자료와는 다른 한국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유로운 시위 장면, 활발한 시민 토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여. 불필요한 자료는 필요 없어.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탕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오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출국 수속이 너무 빨랐어요. 탕 국장이 준비해준 자료에는 한국의 출입국 심사가 외국인에게 까다롭고 차별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죠.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와 중국어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류하이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감독님,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항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짐을 챙기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야.
우리가 진짜를 찾아내야지.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한 도로, 녹지 공간, 정돈된 도시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이 첫 목적지였죠. 탕 국장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곳이 시위 진압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라고 했으니까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번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광장에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노인 몇 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해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경찰이 그들을 막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류하이, 저기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찍어. 류하이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감독님,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냥 질서 유지만 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브리핑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어 통역 앱을 사용해 물어봤죠. 시위자들을 왜 단속하지 않나요? 경찰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는 평화로운 집회는 허용됩니다. 우리는 그저 안전을 지키는 역할만 해요. 류하이가 흥분된 표정으로 촬영을 계속했어요. 감독님,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연출된 거야. 다른 날에는 분명히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연출일까? 그러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놀랍게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류하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여기는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나 봐요. 정부를 비판해도 방송에 나오네요. 저는 침묵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탕 국장이 말한 언론 통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지하철역에서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는데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왔어요.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죠. 저는 류하이에게 그 장면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역무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인가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모든 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탕 국장의 브리핑에는 한국이 장애인과 약자를 차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녁이 되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위였죠. 그들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경찰은 여전히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류하이가 말했어요. 감독님, 오늘 본 것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와 일치해요. 한국은 생각보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루 봤다고 판단하지 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자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는 경찰,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과 사람들. 모든 장면이 탕 국장이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정말 한국의 모습일까? 잠들기 전 저는 내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분명 이면에는 우리가 찾던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작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탕 국장에게 보고할 부정적인 자료가 필요했죠. 류하이, 오늘은 장애인 복지 시설을 취재하자. 그곳이라면 분명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류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국어 통역사까지 고용했죠. 센터 책임자 김민수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중국 방송국에서 오셨군요.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저희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죠. 그는 센터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죠. 이 센터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지만 민간 기부금도 큰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거든요. 감동이라도 받은 듯 열심히 촬영하는 류아이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김민수 씨의 추천으로 한 발달장애 아동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이름은 선우라고 하더군요. 선우는 제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통역사가 저의 대답을 전했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선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중국이요? 멋져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거든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흔들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행복한 표정이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산과 강, 그리고 밝은 태양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류아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연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탕국장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취업 기회가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바리스타, 제과 제빵, IT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직업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도 벽에 자랑스럽게 게시되어 있었죠. 센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후 실제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일반 취업 시장보다는 어렵지만 저희 센터는 70% 정도의 취업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도 있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감 있게 기술을 익히고 있었고 서로 돕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류아이가 촬영을 마치고 제게 말했어요. 감독님, 이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니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 장애인 권익활동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견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사회는 점점 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원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장애인의 편을 들어준다고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선우가 준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류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장애인 센터와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인터뷰까지 모든 장면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탕 국장이 말한 약자 차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선우가 준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밝은 색채로 그려진 풍경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실일까? 처음으로 저는 제 임무에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온 다큐멘터리들은 정말로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현실을 왜곡한 것이었을까요? 내일은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혼란스러웠지만 아직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었어요. 여성 안전과 언론 자유입니다. 탕 국장은 한국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된다고 했죠. 류하이, 오늘은 밤까지 촬영해야 할 것 같아. 여성들의 야간 안전 실태를 확인해보자. 류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이 취재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오전에는 서울의 한 여성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단체 대표 박지연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 여성들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여성 안전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긴급 신고 앱, CCTV 확대 설치 등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나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여성 안전은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류아이가 중간에 질문했습니다. 그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경찰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여성 안전 앱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오늘 밤 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박지연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취재를 위한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에는 KBS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탕 국장의 자료에는 한국 방송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예리한 질문을 준비했어요. KBS의 뉴스 제작 PD인 이승훈 씨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자유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의 통제를 받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승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 언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압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기자들은 자유롭게 취재하고 비판적인 보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그는 저희를 뉴스룸으로 안내했어요. 기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기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고 다른 기자는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취재를 하고 있었죠.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실제로 방송될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 시청자들은 비판적인 보도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경험한 언론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어서 우리는 독립 언론사인 한 인터넷 매체도 방문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젊은 기자들이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심층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박지연 씨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경찰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밤 안심귀가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니까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요청하면 저희가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합니다. 앱으로 신청하면 위치 추적도 가능해서 더 안전하고요. 저는 직접 그 서비스를 체험해 봤어요. 경찰이 호텔까지 동행했고 중간에 앱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TV를 켰습니다.
KBS 저녁 뉴스에서는 정부의 최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의 인터뷰도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류아이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나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류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자부심을 품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사회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제가 믿어온 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류하이, 이것이 진짜 모습일까?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류하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물론 어떤 사회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본 건 분명 진실의 일부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가 보여주기로 되어 있던 한국의 진짜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걸까? 이 의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탕 국장에게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제가 실제로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지시받은 대로 부정적인 면만 강조할 것인가? 넷째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베이징 본사로부터 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탕 국장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장회의, 중간 보고를 해라. 한국에서 어떤 부정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 알려달라.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전이라면 주저없이 탕 국장의 기대에 맞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일간 본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류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독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류아이, 탕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어. 부정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류아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본 건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들이었지. 나도 알아.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 캠퍼스와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탕 국장의 전화였습니다. 장회의, 왜 아직 보고가 없지? 자료는 충분히 모았을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사실은 현지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약자를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탕 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회의, 내가 뭐라고 했지? 우리는 한국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 감동적인 장면들은 다 삭제해. 약자, 언론 자유 이런 건 쓰면 안 돼. 알겠나? 하지만 국장님, 제가 직접 본 현실은 현실? 우리가 보여주는 게 현실이야. 지시대로 해라. 다음 주 방송 예정이니 빨리 편집본을 보내. 전화가 끊어졌어요. 류아이는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제 직업적 양심과 지시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오후 취재를 마치고 편집실로 향했어요. 류아이는 계속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편집실에 도착해서 제가 말했어요. 탕 국장은 부정적인 장면만 편집하라고 했어. 류아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걸 왜 찍은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감독님, 저는 그런 작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저는 류아이의 분노에 놀랐어요. 그동안 항상 수능적이었던 후배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류아이, 넌 아직 이 바닥을 잘 몰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큐를 만들 수 없어. 그럼 그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전물이지. 류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사실을 촬영했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시스템. 이 모든 게 진실인데 왜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류아이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감독님, 저는 당신을 존경해왔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거짓을 만들기로 했다면 전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류아이는 카메라 장비를 내려놓고 편집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빈 모니터 화면 앞에서 제 경력과 양심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집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촬영한 모든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센터에서 열심히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 교육기관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20년간 저는 진실을 보여준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실을 왜곡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새벽녘,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탕 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은 편집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작업했어요. 편집을 마친 후 베이징 본사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탕 국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방송 여부는 국장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 류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류아이,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나는 진실을 편집했어. 전화기 너머로 류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님, 정말요? 그래. 본사에 이미 파일을 보냈어. 아마 큰 문제가 될 거야.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 침묵이 흘렀고 류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감독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가서 함께 있을게요. 어디 계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젊은 후배가 제게 용기를 준 거였어요. 고마워, 류아이.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로서 행동했다고 느꼈습니다. 베이징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탁자 위에 놓인 선우의 그림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탕 국장은 제가 보낸 편집본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본사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심각한 질책을 받았죠. 장웨이,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일했나? 지시를 무시하다니. 내 편집본은 폐기했어. 우리 편집팀이 새로 만들었어. 탕 국장이 보여준 새 편집본은 제가 촬영한 영상들 중 극히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맥락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밝게 웃는 장면은 모두 사라지고 인터뷰는 편집되어 원래 의미와 다르게 변형되었죠. 이걸 방송하라고요? 제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한국의 모습이야. 오늘 저녁 생방송에서 내가 직접 진행할 거야. 이 대본대로. 탕 국장이 건넨 대본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그 대본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 2시간 전, 저는 조용히 편집실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제가 원래 만든 편집본의 복사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 기술팀의 친구 왕 기술 감독에게 부탁했어요. 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오늘 방송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왕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장웨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난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도와줄 수 있겠어? 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끄덕였어요. 우리는 비상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마치고 생방송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제 경력 전체를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탕 국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웨이, 대본대로만 해. 알겠지? 네, 국장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온에어 사인이 들어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원고를 보다가 갑자기 옆으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년간 다큐멘터리스트로 일해왔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어요. 탕 국장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편집한 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계획대로 해준 거였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자유로운 시위 장면,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발달장애 아이들의 밝은 미소, 여성안전 시스템. 탕 국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장 방송 중단해. 광고 내보내. 몇 초 후 화면이 광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편집한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죠.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탕 국장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장웨이, 넌 끝났어. 당장 사직서를 써.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선우가 준 그림을 챙겼습니다. 그 순간 류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감독님, 정말 대단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고마워, 류아이. 넌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아. 저는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류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감독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방송한 영상 클립이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생방송 장면을 녹화해 SNS에 올린 거였죠. 중국 내에서는 빠르게 검열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잘렸어. 알아요. 뉴스로 봤어요. 당신이 한 일이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지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던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홍콩의 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였습니다. 장웨이 씨, 저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보여주는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는 제 새 사무실 책상 위에 선우의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은 제게 항상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면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다른 세상의 진실들. 카메라를 든 류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이제 제 동료가 되었죠. 준비됐나요, 감독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여행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새로운 진실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오직 우리의 눈으로 본 세상을 담기 위해서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의 사명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진실만을 쫓는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